창호지 문 밖으로 들려오는 소리는 분명 누군가 마당을 쓸고 있는 인기척이었습니다. 거친 쌀이 비가 메마른 바닥을 긁어내는 마찰음이 규칙적으로 아주 천천히 고막을 파고들었지요. 이 깊은 밤 인적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이 폐가에 누가 들어와 비지를 한단 말입니까? 선비 이문은 숨소리조차 죽인 채 떨리는 손으로 문틈을 아주 조금 벌렸습니다. 차가운 달빛이 마당을 가득 채우고 있었지만 그 어디에도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시선을 흙담 쪽으로 돌리는 순간 그의 심장은 멎을 듯이 요동치고 말았습니다. 아무도 없는 허공 아래 오직 담벼락 위에서만 검고 거대한 그림자가 홀로 팔을 휘저으며 비지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체 없는 그림자가 만들어내는 그 기괴한 율동이 이문희 눈동자의 공포라는 이름으로 각인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야기는 이 기묘한 밤이 찾아오기 보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한양 도성 내에서도 꼿꼿하기로 소문난 선비 이문이었으나 세상의 인심이란 곳간에서 난다는 옛말이 틀리지 않았는지 가세가 기울자 사람들의 발길도 뚝 끊기고 말았습니다.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재산은 보증을 잘못 선 탓에 물거품처럼 사라졌고 남은 것이라고는 낡은 서책 몇 권과 당장이라도 끊어질 듯한 가느다란 목숨줄 뿐이었습니다. 화려했던 기와집을 뒤로하고 쫓겨나듯 길을 나서는 이문희 등 뒤로 매서운 늦가을 바람이 옷깃을 파고들었습니다. 아내의 손을 꼭 쥔 그의 손바닥에는 식은땀이 흥건했으나 가장이라는 무거운 책임감에 차마 내색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이 향한 곳은 도성 밖,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외진 야산 밑자락이었습니다. 그곳에는 10년 넘게 비어 있어 흉가나 다름없는 다 쓰러져가는 초가 한 채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 집터가 예사롭지 않다는 소문이 파다했지만 이문에게는 그 소문을 가려들을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당장 오늘 밤 이슬을 피할 지붕이 필요했으니까요. 마을 어귀에 들어서자 밭을 매던 촌로 하나가 이문의 행색을 훑어보고는 혀를 차며 다가왔습니다. 그는 걱정 어린 눈빛으로 이문의 소매를 잡으며 나직하게 경고했습니다. 저 집은 사람이 살 곳이 못 된다고 해가 지면 산짐승도 피해가는 도깨비터이니 날이 어두워지기 전에 발길을 돌리라고 말입니다. 촌로의 목소리에는 단순한 텃세를 넘어선 묵직한 두려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문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난한 선비에게 귀신보다 무서운 것은 당장의 굶주림과 추위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촌로의 만류를 뒤로하고 자풀이 무성하게 자라난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썩어 문드러진 대문은 이미 기능을 상실한 지 오래였고 마당 곳곳에는 정체 모를 짐승의 배설물과 작은 낙엽만이 뒹굴고 있었습니다. 기둥은 기울어져 위태로워 보였으며 지붕의 이형은 사가 내려앉아 하늘이 듬성듬성 보일 지경이었습니다. 아내는 참담한 표정으로 입을 다물었으나 이문은 애써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비록 누추하나 우리 식구가 비바람을 피하기에는 족하다고 마음만 바로 서면 그곳이 곧 대궐이 아니겠냐고 말입니다. 그것은 아내를 위한 위로이기도 했지만 스스로 무너져 내리는 마음을 다잡기 위한 다짐이기도 했습니다. 두 사람은 소매를 걷어붙이고 집 안팎을 쓸고 닦기 시작했습니다. 묵은 먼지가 뽀얗게 피어오르고 거미줄이 얼굴에 달라붙었지만 쉴 새 없이 몸을 움직여야만 불안감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고 사방에 어둠이 깔리기 시작하자 폐가의 분위기는 낮과는 또 다르게 변해갔습니다. 낮에는 그저 낡고 초라해 보였던 집이 밤이 되자 마치 살아있는 짐승의 아가리처럼 검고 깊은 입을 벌리고 있는 듯 했습니다. 산새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정막 속에서 낡은 문풍지가 바람에 떨리는 소리만이 유난히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이문은 가져온 기름을 아껴 작은 호롱불 하나를 밝혔습니다. 희미한 불빛은 방 안의 어둠을 완전히 몰아내지 못하고 오히려 구석진 곳에 그림자를 더욱 짙고 길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저녁이라야 묽게 끓인 죽 한 그릇이 전부였습니다. 숟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가 민망할 정도로 조용한 식사였습니다. 아내는 불안한 듯 자꾸만 문 밖을 곁눈질했습니다. 마을 노인의 경고가 귓가에 맴도는 모양이었습니다. 이문은 헛기침을 하며 책을 펼쳐 들었으나 글자가 눈에 들어올 리 만무했습니다. 바깥의 바람소리가 마치 누군가 흐느끼는 소리처럼 들렸다가
때로는 기괴한 웃음소리처럼 들리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그저 바람이 낡은 문틈을 통과하며 내는 소리일 뿐이라고 이문은 수십 번 되뇌었습니다. 밤이 깊어 삼경에 이르렀을 무렵입니다. 피곤에 지쳐 잠든 아내의 숨소리를 들으며 이문 역시 깜빡 잠이 들려던 찰나였습니다. 마당에서 들려왔습니다. 아주 미세하지만 분명한 소리가. 처음에는 마른 낙엽이 바람에 굴러가는 소리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너무나 규칙적이었습니다. 한 번, 두 번, 그리고 잠시 쉬었다가 다시 한 번. 그것은 누군가 빗자루를 들고 마당을 쓸 때 나는 소리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이문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도둑이 든 것일까요? 하지만 가져갈 새간 하나 없는 이 빈집에 도둑이라니 가당치도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마을 사람이 장난을 치는 것일까요? 그러기엔 시간이 너무 늦었고 무엇보다 이 흉흉한 소문이 도는 집에 밤늦게 찾아올 강심장을 가진 이는 없을 터였습니다.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이 한 방울 흘러내렸습니다. 이문은 마른 침을 삼키며 벽에 걸린 호롱불을 끄고 엉금엉금 문가로 기어갔습니다. 문살에 난 작은 구멍으로 눈을 가져다 대는 그 짧은 순간이 마치 영겁의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바깥은 휘영청 밝은 달빛 덕분에 대낮처럼 환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보았습니다. 마당 한가운데는 비어 있었습니다. 빗자루를 쥔 사람도 장난을 치는 아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거친 소리, 땅바닥을 긁는 소리가 귓가에 선명하게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이문의 시선이 소리의 근원을 쫓아 이리저리 움직이다가 마침내 흙담 벽에 머물렀습니다. 그곳에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사람의 형상을 한 검은 그림자가 담벼락에 길게 늘어지더니 허리춤을 굽히고 팔을 휘젓고 있었습니다. 손에 쥐어진 긴 막대기 모양의 그림자가 바닥을 쓸어내는 신용을 할 때마다 허공에서 서걱 서걱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림자의 주인은 없는데 그림자만이 홀로 살아 움직이며 노동을 하고 있는 기괴한 광경. 그것은 이승의 이치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었습니다. 이문은 숨이 턱 막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공포가 발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 차올라 전신이 마비되는 듯 했습니다. 도망쳐야 한다는 본능이 머릿속을 지배했지만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림자는 지치지도 않는지 마당 구석구석을 꼼꼼하게 쓸어내고 있었습니다. 달빛이 구름에 가려 흐려질 때면 그림자도 희미해졌다가 달이 다시 나오면 더욱 선명하고 짙은 검은색으로 변해 담벼락 위에서 춤을 추었습니다. 그때 그림자가 동작을 멈췄습니다. 마치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눈치챈 것처럼 빗질하던 손을 멈추고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이문이 숨어있는 방문 쪽으로 고개를 돌리는 듯한 형상을 취했습니다. 이문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심장이 갈비뼈를 부수고 튀어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이 집은 단순히 낡은 집이 아니었습니다. 마을 노인의 말은 헛소문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곳은 인간이 발을 들여서는 안 되는 다른 존재들의 영역이었습니다. 이문은 떨리는 손으로 이불을 끌어당겨 머리끝까지 뒤집었었습니다. 그러나 귀를 아무리 막아도 마당에서 들려오는 저 건조하고 소름 끼치는 빗질 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난을 피해 도망쳐온 곳에서 마주한 것은 가난보다 더 알 수 없는 공포의 실체였습니다. 오늘 밤이 지나고 날이 밝으면 당장 이곳을 떠나야겠다고 생각했지만 당장 갈 곳 없는 현실이 다시금 그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림자의 노동은 밤새도록 이어졌습니다. 이문은 공포와 현실의 절벽 사이에서 밤새 뜬 눈으로 지새우며 할머니가 어린 시절 들려주었던 옛 이야기들을 떠올리려 애썼습니다. 귀신을 쫓는 주문이라도 기억해내려 했지만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버려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저 문 밖의 존재가 방 안으로 들어오지 않기만을 간절히 빌고 또 빌 뿐이었습니다. 새벽 닭이 울고 동쪽 하늘이 푸르스름하게 밝아올 무렵이 되어서야 거짓말처럼 빗자루 소리가 뚝 끊겼습니다. 이문은 그제야 참고 있던 긴 숨을 토해내며 혼절하듯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아침 햇살이 마당을 비출 때 이문은 두려움을 무릅쓰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한번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잡풀과 오물로 가득했던 마당이
누군가 밤새 정성스레 비지를 해놓은 듯 티끌 하나 없이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흙바닥에는 빗자루가 지나간 결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림자는 실제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자는 단순한 환영이 아니라 물리적인 힘을 가진 어떤 존재였습니다. 이문은 마당 한가운데 서서 멍하니 자신의 발밑에 드리워진 그림자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자신의 그림자는 미동도 하지 않고 가만히 붙어 있었지만 어젯밤 담벼락 위에서 춤추던 그 거대한 검은 형상의 잔상이 뇌리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이 기이한 동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도망칠 곳 없는 가난한 선비에게 닥친 이 기묘한 시련은 그를 전혀 예상치 못한 운명의 소용돌이 속으로 밀어넣고 있었습니다. 이문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피할 수 없다면 부딪혀야 했습니다. 그것이 사람이든 귀신이든 혹은 도깨비이든 말입니다. 그는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오늘 밤 다시 찾아올 그 존재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 존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왜 하필 이 흉가에서 밤마다 마당을 쓰는 것인지 알아내야만 가족을 지킬 수 있을 테니까요. 지난밤의 공포는 아침 햇살이 창호지 문을 뚫고 들어오자 거짓말처럼 희미해졌습니다. 그러나 이문의 머릿속에는 마당을 쓸던 그 기괴한 그림자의 잔상이 먹물처럼 번져 지워지지 않았지요. 헛것을 본 것일까요? 아니면 마을 사람들의 경고대로 이곳이 사람의 발길을 거부하는 도깨비들의 놀이터인 것일까요? 이문은 툇마루에 앉아 멍하니 마당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빗자루질 자국 하나 없이 매끈한 흙바닥은 어젯밤의 소란이 그저 꿈이었나 의심하게 만들 정도였으나 그의 등골을 타고 흐르는 서늘한 감각은 그것이 분명 현실이었음을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가난이라는 것은 귀신보다 더 무서운 법입니다. 당장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서 이사갈 곳도 도망칠 곳도 없었던 이문은 두려움을 삼키며 곰곰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다 문득 어린 시절 할머니 무릎을 베고 누워들었던 예시약이 한 토막이 뇌리를 스쳤습니다. 오래된 물건에 깃들거나 음기 가득한 터에 머무는 도깨비들은 심술이 굳지만 그만큼이나 순진하고 우직한 구석이 있다는 이야기 말입니다. 그들은 사람과 어울리기를 좋아하고 특히 메밀묵이라면 사족을 못 쓴다고 했지요. 누군가 자신을 대접해주면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몇 배로 갚는다는 믿기지 않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이문이 절박한 마음속에서 싹을 틔웠습니다. 이문은 곧장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뒤주 바닥을 긁어 모으니 얼마 남지 않은 메밀가루가 희뿌연 먼지를 일으키며 모아졌습니다. 아내는 퀭한 눈으로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장 죽을 쑤어 먹어도 모자랄 판국에 귀한 곡식을 꺼내 무언가를 만드는 남편의 행동이 기가 찰 노릇이었겠지요. 대체 무엇을 하려느냐고 묻는 아내의 타박에도 이문은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그저 솥에 물을 붓고 불을 지폈습니다. 타닥타닥 타오르는 장작불 위에서 메밀 반죽이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구수하면서도 쌉싸름한 메밀 특유의 향기가 허름한 초가집 부엌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문은 정성을 다해 주걱을 저었습니다. 팔이 저려오고 이마에 송골송골 땀이 맺혔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요리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존재에게 건네는 일종의 화해 요청이자 목숨을 건 도박이었으니까요. 해는 서산으로 넘어가고 사위가 어둑어둑해질 무렵이었습니다. 완성된 메밀묵은 탱글탱글하고 윤기가 흘렀습니다. 이문은 가장 이가 빠지지 않은 깨끗한 사기 그릇을 골라 묵을 소복하게 담았습니다. 그리고는 떨리는 손으로 그릇을 들고 마당 한가운데에 놓인 평상 위로 다가갔습니다. 달빛조차 구름에 가려 희미한 밤, 마당의 공기는 낮보다 훨씬 무겁고 차가웠습니다. 이문은 그릇을 내려놓으며 허공을 향해 조용히 그러나 분명한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이 집의 주인이신지 지나가는 손님이신지는 모르오나 변변찮은 솜씨로 만든 이 묵을 드시고 노여움을 푸시지요. 가난한 선비가 대접할 것이라곤 이것뿐입니다. 그는 뒷걸음질쳐 방으로 들어와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려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쓴 채 숨죽이고 있었고 이문 역시 문틈으로 밖을 내다볼 용기조차 나지 않아 등잔불을 끄고 자리에 누웠습니다. 밤은 길었습니다. 정막이 흐르는 가운데 어느 순간 어젯밤 들었던 그 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무언가 질질 끌리는 듯한 소리, 그리고 쩝쩝거리며 음식을 탐하는 소리가 정막을 깨뜨렸습니다. 짐승이 먹는 소리와는 달랐습니다. 마치 허기진 장정이 개걸스럽게 들이마시는 듯한 그 소리는 방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너무나 생생하게 들려왔습니다. 이문은 마른 침을 삼키며 제발 저 존재가 묵만 먹고 사라지기를, 이 집 식구들을 해코지하지 않기를 간절히 빌고 또 빌었습니다. 어느새 소리는 잦아들었고 이문은 긴장이 풀리면서 까무룩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뜬 이문은 벌떡 일어나 방문을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아침 이슬이 채 마르지 않은 마당은 고요했습니다. 그는 신발을 꿰어 신을 새도 없이 평상으로 달려갔습니다. 빈 그릇이었습니다. 묵 부스러기 하나 남지 않고 깨끗하게 비워진 그릇이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낯선 물건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투박하지만 묵직해 보이는 흙이 조금 묻은 누런 덩어리였습니다. 이문은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손바닥에 묵직하게 전해지는 무게감, 그리고 손톱으로 살짝 눌러보았을 때 느껴지는 무르면서도 단단한 감촉. 그것은 돌이 아니었습니다. 이문은 옷소매로 흙을 닦아냈습니다. 그러자 눈이 부실 정도로 선명한 황금빛이 드러났습니다. 금괴였습니다. 그것도 어른 주먹만 한 크기의 순금 덩어리였습니다. 이문은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그것을 입에 넣고 깨물어 보았습니다. 잇자국이 선명하게 남는 의심할 여지 없는 진짜 황금이었습니다. 여보, 이것 좀 보시오. 어서. 이문의 고함에 놀라 뛰쳐나온 아내는 남편의 손에 들린 금덩이를 보고 그만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평생을 만져보지도 못할 거금이 하룻밤 사이에 고작 메밀묵 한 그릇의 대가로 굴러들어온 것입니다. 부부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다가 웃다가를 반복했습니다. 도깨비터라며 손가락질 받던 이 흉가가 사실은 복을 불러오는 명당이었던 셈입니다. 그날 이후 이문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는 낮이면 읍내 장터에 나가 최고의 메밀을 사들였습니다. 해가 지기 전에는 어김없이 정성껏 묵을 쑤었습니다. 물의 양을 조절하고 불의 세기를 살피는 그의 눈빛은 과거 그를 읽을 때보다 더 진지하고 엄숙했습니다. 매일 밤 평상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메밀묵이 차려졌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이면 어김없이 빈 그릇 옆에 금괴나 은덩이, 때로는 귀한 비단이나 산삼 같은 것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도깨비는 약속을 지키는 존재였습니다. 아니, 받은 것보다 더 크게 돌려주는 호탕한 성품의 소유자였지요. 이문의 집 창고에는 쌀가마니가 천장까지 쌓였고 쥐들이 드나들던 구멍난 벽은 단단한 회반죽과 기와로 말끔하게 단장되었습니다. 낡은 삼배옷만 걸치던 부부의 몸에는 윤기 흐르는 명주 옷이 감겼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도깨비터에 들어간 이문이 며칠 못 버티고 야반도주할 것이라 수군거렸지만 이제는 그 집 담장 너머로 풍기는 고기 굽는 냄새와 기름진 밥 냄새에 침을 흘리며 부러워했습니다. 소문은 발이 달린 듯 퍼져나갔습니다. 이 진사가 밤마다 신령님께 제사를 지내 복을 받았다느니 조상묘를 잘 써서 횡재를 했다느니 하는 말들이 떠돌았지만 이문은 그저 사람 좋은 미소를 지으며 입을 다물었습니다. 이 비밀스러운 거래는 오직 그와 밤의 손님만이 아는 것이어야 했으니까요. 세월이 흐르고 계절이 바뀌어도 도깨비의 방문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문은 이제 거부가 되었습니다. 인근의 논밭을 사들이고 고래등 같은 기와집을 지어 올렸습니다. 하인들이 마당을 쓸고 곡간 열쇠 꾸러미가 무거워질수록 이문의 마음 한구석에는 안도감과 함께 묘한 자부심이 차올랐습니다. 자신이 이 영험한 존재를 알아보고 대접했기에 이 모든 부를 누리는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짙어지는 법일까요? 넘쳐나는 재물 속에서 아내의 태도는 조금씩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처음 금괴를 보았을 때의 환희와 감사는 시간이 지날수록 익숙함과 권태로 바뀌었습니다. 아내는 매일 묵을 쑤어야 하는 번거로움에 점차 짜증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인들을 시키면 될 것을 이문이 부정탄다며 굳이 직접 묵을 쑤게 하거나 아내의 손을 빌리려 했기 때문입니다. 뜨거운 아궁이 앞에서 땀을 흘리며 묵을 젓고 있노라면 아내는 비단 치마에 튀는 묵방울이 끔찍하게 싫었습니다.
게다가 그녀를 더욱 불쾌하게 만드는 것은 밤마다 들려오는 그 소리였습니다. 쩝쩝거리는 소리, 마당을 서성이는 발소리. 이제는 그 소리가 공포가 아니라 기분 나쁜 불청객의 소음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여느 때처럼 수북이 쌓인 재물을 확인한 후 아내가 이문에게 툭 던지듯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재물은 차고 넘칩니다. 평생 쓰고도 남을 돈이 있는데 언제까지 그 괴물을 상전처럼 모셔야 합니까? 밤마다 그 소름 끼치는 소리를 듣는 것도 이젠 지긋지긋합니다. 이문은 깜짝 놀라 아내의 입을 막으려 했습니다. 무슨 소리요? 이 모든 게 다 그분 덕분인데. 은혜를 모르면 벌을 받는 법이요. 그리고 괴물이라니 우리 집안을 일으켜 세운 복덩이에게 말 조심하시오. 하지만 아내의 눈빛은 이미 싸늘하게 식어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도깨비는 더 이상 경외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흉측하고 예의 없고 이제는 필요 없어진 거머리 같은 존재로 보일 뿐이었습니다. 아내는 마당에 쌓인 금괴를 바라보면서도 그것을 가져다준 존재에 대한 고마움보다는 자신의 안락한 잠자리를 방해받는다는 불쾌감을 더 크게 느꼈습니다. 이문은 아내를 달래며 다시는 그런 소리를 입 밖으로 내지 말라고 당부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찜찜한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아내의 불평은 단순한 투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풍요가 가져다준 오만함이었고 인간이 지켜야 할 선을 넘보려는 위험한 신호였습니다. 그날 밤에도 이문은 묵을 쑤었습니다. 묵이 굳어가는 동안 그는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달빛이 교교하게 흐르는 마당에는 그림자 하나가 길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매일 밤 차려지는 따뜻한 묵 한 그릇을, 그리고 그 대가로 자신이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을 내어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문은 묵그릇을 들고 나가며 생각했습니다. 이 기이한 동거가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을까? 과연 인간의 욕심이 도깨비의 신의를 끝까지 지켜낼 수 있을까? 마당에 묵을 내려놓는 그의 손끝이 오늘따라 유난히 떨려왔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등불을 흔들었고 벽에 비친 이문의 그림자는 마치 춤을 추듯 일렁거렸습니다. 그 모습이 흡사 다가올 비극을 예고하며 몸부림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말입니다. 곳간의 쌀가마니가 천장에 닿을 듯 쌓이고 금괴에는 황금이 넘쳐나니 사람의 마음이란 참으로 간사하여 앉을 자리가 달라지면 보는 풍경도 달라지는 법입니다. 비바람만 겨우 피하던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이 으리으리한 기와집으로 변모하는 동안 이문희 아내 김씨의 마음속에도 오만이라는 독버섯이 슬그머니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끼니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에 감흡하여 눈물을 흘리며 메밀묵을 쑤었으나 이제 그 일은 고귀한 안방마님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천하고 번거로운 노역으로 여겨질 뿐이었지요. 비단옷을 휘감고 아랫사람들을 부리는 맛을 알아버린 그녀에게 밤마다 부엌 구석에 쪼그려 앉아 묵을 쑤는 시간은 치욕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더구나 김씨를 더욱 견딜 수 없게 만드는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집안의 부유함이 온전히 자신들의 운이나 능력이 아니라 정체를 알 수 없는 어두운 존재의 변덕스러운 호의에 기생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남편 이문은 매일 밤 그림자를 향해 허리를 굽히며 감사를 표했지만 김 씨의 눈에 그 광경은 가장으로서의 채통을 버리고 요물에게 아부하는 꼴로만 비쳤습니다. 해가 지면 마당을 서성이는 그 거대하고 기괴한 그림자, 벽을 타고 흐르는 검은 형체는 이제 고마움의 대상이 아니라 자신의 안락한 보금자리를 침범하는 불청객이자 흉물스러운 괴물로 느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람이 배가 부르면 옛 이야기 속의 금기를 가볍게 여기게 되는 것일까요? 김 씨는 동네 무당이나 노인들이 쉬쉬하며 전하던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도깨비란 놈들은 변덕이 죽을 듯하여 언제 해코지를 할지 모르니 더 큰 화를 입기 전에 쫓아내는 것이 상책이라는 쑥덕공론 말입니다. 그리고 그 비책으로 전해지는 것이 바로 비릿하고 붉은 말의 피였습니다. 마침 이문이 며칠간 도성 안의 객주를 만나러 집을 비우게 된 날이었습니다. 김 씨는 남편이 없는 이 밤이야말로 그 흉측한 그림자를 몰아내고 이 집의 진정한 주인이 될 기회라고 여겼습니다. 그녀는 하인들을 시켜 읍내 푸죽간에서 말의 피를 구해오라 일렀습니다.
하인들은 주인마님의 서슬 퍼런 명령에 영문도 모른 채 붉은 피가 찰랑거리는 양동이를 들고 와 부엌 뒷문에 몰래 놓아두고 물러갔지요.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사방에 어둠이 깔리자 김씨는 평소처럼 매미를 가는 맷돌 소리 대신 비장한 침묵 속에서 치맛끈을 질끈 동여매었습니다. 부엌에는 구수한 메밀 냄새 대신 쇠비린내가 진동하는 붉은 양동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김씨는 코를 찌르는 역한 냄새에 미간을 찌푸렸지만 눈빛만은 탐욕과 결의로 번들거렸습니다. 그녀는 바가지 가득 끈적한 피를 퍼담았습니다. 달빛이 구름에 가려져 마당은 평소보다 더 깊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그 정적 속에서 어김없이 서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치 누군가 빗자루질을 하듯 아니면 거친 지푸라기를 바닥에 끄는 듯한 그 기묘한 소리는 담벼락 너머에서 시작되어 마당 한가운데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김씨는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며 방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섰습니다. 평소라면 갓수어낸 따끈한 메밀묵이 담긴 사기 그릇을 들고 있었겠지만 오늘 그녀의 손에 들린 것은 검붉은 죽음의 액체였습니다. 마당 한 구석 달빛이 비스듬히 비치는 담벼락에 거대한 그림자가 일렁였습니다. 형체는 없으나 사람의 형상을 한 그 그림자는 주인이 내오던 간식을 기다리는 아이처럼 기대에 부풀어 덩실거리는 듯 보였습니다. 그 천진하고도 기괴한 움직임을 보자 김씨의 가슴 속에서 혐오감이 솟구쳤습니다. 이제 그만 내 집에서 나가거라. 내 놈에게 줄 묵 따위는 없다. 김씨는 속으로 뇌까리며 들고 있던 바가지의 내용을 마당 한가운데 평소 묵을 두던 평평한 돌 위에 힘껏 뿌렸습니다. 촤르륵 쏟아지는 소리는 묵직하고도 불길했습니다. 붉은 피가 흙바닥에 튀며 검은 얼룩을 만들었고 비릿한 악취가 밤바람을 타고 순식간에 집안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김씨는 그것으로도 모자라 남은 양동이의 피를 들고 마당 구석구석 그리고 그림자가 자주 머물던 담벼락 밑둥치에까지 사정없이 끼얹었습니다. 흰 회벽에 붉은 핏자국이 선명하게 그어지는 모습은 마치 저주받은 부적을 그리는 듯 섬뜩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바람 한 점 없던 마당에 돌연 회오리 같은 돌풍이 불어닥쳤습니다. 마당에 심어둔 감나무가 뿌리째 뽑힐 듯 격렬하게 흔들리며 나뭇잎들이 비명처럼 스산한 소리를 내질렀습니다. 김씨가 뿌린 피냄새를 맡은 것일까요? 담벼락에서 춤추던 그림자가 일순간 딱 멈춰 섰습니다. 그 정지된 시간은 찰나였으나 김씨에게는 영겁처럼 느껴졌습니다. 이내 그림자는 고통에 몸부림치듯 기괴하게 비틀리기 시작했습니다. 벽에 붙어있던 평면적인 검은 형체가 마치 살아있는 짐승처럼 부풀어 오르더니 담벼락을 긁어대기 시작했습니다. 날카로운 손톱으로 칠판을 긁는 듯한 소름 끼치는 마찰음이 고막을 파고들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분노와 고통이 뒤섞인 절규였습니다. 그림자가 닿은 곳마다 회벽이 쩍쩍 갈라지며 흙가루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김씨는 본능적인 공포에 뒷걸음질 쳤지만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일이 단순히 불청객을 쫓는 행위가 아니라 건드려서는 안 될 영린을 건드렸음을 그제야 깨달은 것입니다. 땅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진이라도 난 듯 마당에 흙이 들썩였고 잘 다듬어 놓은 디딤돌들이 제멋대로 튀어올랐습니다. 집을 지탱하던 대들보와 석가래가 뒤틀리며 나무가 찢어지는 듯한 굉음을 토해냈습니다. 그것은 집 전체가 고통에 겨워 지르는 비명과도 같았습니다. 안방과 건넌방의 문짝들이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거칠게 여닫히며 덜컹거렸고 창호지 문살은 무언가가 안에서 밖으로 뚫고 나오려는 듯 팽팽하게 부풀어 올랐습니다. 이게 무슨 변고란 말인가? 김씨는 공포에 질려 입술을 달달 떨었지만 목소리는 목구멍 안에서만 맴돌 뿐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당에 뿌려진 말의 피는 마치 살아있는 뱀처럼 꿈틀거리며 땅속으로 스며들었고 그 자리에선 시커먼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그 연기는 매캐하고도 뜨거워 숨을 쉴 때마다 폐부를 찔러왔습니다. 그림자는 이제 벽에서 떨어져 나와 마당 한복판에서 미친 듯이 날뛰고 있었습니다. 형체 없는 검은 덩어리가 허공을 휘저을 때마다 장독대의 항아리가 와장창 깨져나가고 처마 밑에 매달아둔 시래기가 갈갈이 찢겨 허공에 흩날렸습니다.
집안의 하인들은 혼비백산하여 방구석에 처박혀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벌벌 떨고 있었고 그 누구도 감히 문을 열고 밖을 내다볼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오직 김씨만이 마루 끝에 주저앉아 자신이 불러온 재앙을 두 눈으로 목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앞에서 풍요의 상징이었던 곡식 창고의 문이 거칠게 뜯겨 나갔습니다. 그 안에서 쏟아져 나온 쌀알들이 흙바닥에 처참하게 흩뿌려졌고 금괴가 들어있던 안방의 장롱문이 저절로 열리며 귀한 폐물들이 바닥으로 굴러떨어졌습니다. 도깨비는 자신이 준 복을 거두어 가고 있었습니다. 아니, 단순히 거두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이 있던 자리를 파괴와 공포로 채우고 있었습니다. 붉은 피가 닿은 곳마다 불이 붙은 듯 타오르는 열기가 느껴졌고 집안의 가축들이 미친 듯이 울부짖었습니다. 외양간의 소는 고삐를 끊을 듯 날뛰다 결국 나무 기둥을 들이받고 쓰러졌으며 닭들은 회를 치며 공중으로 솟구치다 벽에 부딪혀 떨어졌습니다. 이 모든 아수라장이 김씨가 뿌린 한 바가지의 피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이 그녀를 미치도록 옥죄어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안채 깊숙한 곳 사랑방 쪽에서 어린아이가 잠투정하듯 칭얼거리는 소리가 미미하게 들려왔습니다. 김씨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곳은 금지옥 옆 외아들 장남이 잠들어 있는 방이었습니다. 공포에 마비되었던 모성애가 본능적으로 되살아났습니다. 그녀는 엉금엉금 기어서라도 아들에게 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몸은 말을 듣지 않았고 눈앞의 그림자는 더욱 거대하게 부풀어 올라 달빛마저 삼켜버릴 듯 위압적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거대한 그림자가 서서히 사랑방 쪽으로 고개를 돌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얼굴도 눈도 없는 검은 형체였지만 김씨는 분명 그것이 아들이 있는 방을 노려보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것은 원망과 배신감에 가득 찬 시선이었습니다. 안 돼. 그 아이는 안 돼. 김씨는 쉰 목소리를 쥐어짜며 손을 뻗었지만 허공을 가르는 바람 소리에 묻혀버렸습니다. 그림자는 마치 검은 안개처럼 흐물거리며 사랑방 문틈 사이로 스며들어갔습니다. 그러자 방 안에서 들려오던 아이의 칭얼거림이 뚝 끊기고 섬뜩할 정도로 무거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기와장이 깨지고 땅이 갈라지는 소리가 천지를 진동했지만 사랑방 주변만큼은 폭풍의 눈처럼 기이하게 고요했습니다. 김씨는 찢어지는 가슴을 부여잡고 마당을 가로질러 사랑방으로 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무릎이 깨지고 손바닥이 긁혀 피가 났지만 고통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아들의 안위만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방문 앞에 거의 다다랐을 때 방문이 저절로 활짝 열렸습니다. 방 안은 칠흑 같은 어둠으로 가득 차 있었고 아이가 누워 있어야 할 요 위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 대신 방 안가득 메밀꽃 냄새가 섞인 비릿한 흙냄새만이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사랑방의 열린 문을 통해 쏟아져 나온 냉기가 김씨의 얼굴을 때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추위가 아니라 뼛속까지 얼어붙게 만드는 저승의 한기였습니다. 마당을 휘젓던 광풍이 잦아들고 그림자의 난동도 멈췄지만 그 고요함은 평화가 아닌 더 큰 절망의 전조였습니다. 깨진 장독 파편 위로 달빛이 다시 비치기 시작했을 때 김씨는 텅 빈 아들의 방을 바라보며 넋을 잃고 말았습니다. 화려했던 기와집은 하룻밤 사이에 폐허처럼 변해버렸고 마당 곳곳에 뿌려진 붉은 피는 검게 말라붙어 마치 끔찍한 죄의 낙인처럼 남아있었습니다. 먼동이 터오기 전 가장 어둡고 차가운 새벽 공기 속에서 김씨는 자신이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재물에 눈이 멀어 신의를 저버린 대가는 황금 몇 덩어리로 갚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도깨비가 가져다준 부귀영화는 신기루처럼 사라질 위기에 처했고 그보다 더 소중한 핏줄은 어둠 속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뒤늦은 후회의 눈물이 검게 변한 핏자국 위로 뚝뚝 떨어졌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요 떠나버린 복이었습니다. 집안을 감돌던 온기는 온데간데 없고 스산한 바람만이 깨진 문풍지 사이를 드나들며 구슬프게 울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날이 밝으면 장사에서 돌아온 남편 이문이 이 참혹한 광경을 마주하게 될 터였습니다. 아내의 오만이 불러온 비극 앞에서 그가 느낄 절망은 감히 가늠조차 할 수 없는 깊이일 것입니다.
희끄무레한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지만 이문의 집을 감싸고 있는 공기는 새벽의 상쾌함 대신 끈적하고 비릿한 쇠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지난밤 땅을 뒤흔들던 거대한 진동과 고막을 찢을 듯했던 날카로운 비명은 거짓말처럼 사라졌으나 그 자리에 남은 침묵은 오히려 폭풍 전야보다 더 무겁게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이문은 뻐근한 눈을 비비며 안방 문을 열었습니다. 밤새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탓에 머리가 깨질 듯 지끈거렸지만 그보다 더 견디기 힘든 것은 불길한 예감이었습니다. 마당에는 아내가 뿌려놓았던 붉은 자국들이 검게 말라붙어 흉물스러운 얼룩을 남기고 있었고 그 모습은 마치 이 집안에 닥쳐올 재앙을 암시하는 부적처럼 보였지요. 이문은 서둘러 건넌방으로 향했습니다. 장남인 아들이 곤히 잠들어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평소라면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이불 속에서 꼼지락거렸을 아이였으나 오늘은 인기척 하나 없이 조용했습니다. 문고리를 잡는 이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려왔습니다. 문을 열자 차가운 냉기가 훅 끼쳐왔습니다. 방 안은 정돈되어 있었지만 그것은 사람이 자고 일어난 흔적이 있는 정돈됨이 아니라 애초에 아무도 존재하지 않았던 것 같은 싸늘한 빈 방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불은 가지런히 개켜져 있었으나 손을 대어보니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아이가 평소 아끼던 나무 팽이만이 덩그러니 방바닥을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다는 표현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이문의 전신에서 핏기가 싹 빠져나가는 듯한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그는 마당으로 뛰쳐나와 미친 사람처럼 아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목청이 터져라 아이를 찾았지만 돌아오는 것은 메아리조차 없는 공허한 바람 소리뿐이었습니다. 집 뒤편의 대나무 숲을 헤치고 창고를 뒤지고 심지어는 장독대 뒤편까지 샅샅이 뒤졌으나 아이의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안방 문지방에 걸터앉아 넋을 놓고 있던 아내가 마치 귀신에 홀린 사람처럼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말소리라기보다는 짐승이 앓는 소리에 가까웠습니다. 이문이 다가가 어깨를 잡고 흔들자 초점 잃은 아내의 눈동자가 그제야 이문을 향했습니다. 그녀의 입술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고 핏기 없는 얼굴은 공포로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아내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마당 구석, 검게 변해버린 핏자국을 가리켰습니다. 지난밤 도깨비를 쫓아내겠다며 그녀가 비장하게 뿌렸던 말에 피었습니다. 아내의 입에서 흘러나온 고백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부유함이 가져다준 오만함이 눈을 가려 매일 밤 묵을 수는 수고로움을 덜고 집안의 주인이 온전히 자신들이어야 한다는 욕심의 도깨비가 가장 싫어한다는 부정한 것을 집안에 들였다는 것이었지요. 그녀는 자신이 뿌린 것이 단순한 피가 아니라 이 집안을 지탱해주던 신의를 끊어버리는 칼날이었음을 뒤늦게 깨닫고 있었습니다. 이문은 망연자실하여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지만 그의 눈에는 세상이 온통 잿빛으로 보였습니다. 도깨비터라는 흉흉한 소문에도 불구하고 갈 곳 없는 자신들을 받아주었던 집이었습니다. 매일 밤 빗자루 소리로 자신의 존재를 알리면서도 해를 끼치기는커녕 따뜻한 메밀묵 한 그릇에 감동하여 금덩이를 내어주던 존재였습니다. 그 존재는 인간보다 더 신의가 깊었고 받은 만큼 돌려줄 줄 아는 순수한 영혼을 지니고 있었던 셈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욕심이 그 순수함을 배신했고 그 대가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참혹했습니다. 도깨비는 자신이 베푼 복이 부정하게 더럽혀지자 그 복의 무게만큼 아니 그보다 더 귀한 것을 거두어간 것입니다. 이문은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는 마을 어귀에 산다는 용한 풍수사를 떠올렸습니다. 이사를 오기 전 이 집터가 도깨비터라며 절대 발을 들이지 말라고 경고했던 그 노인이었습니다. 당시에는 가진 것이 없어 그 경고를 무시할 수밖에 없었으나 이제는 그 노인만이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이문은 집신이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달렸습니다.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고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오직 아이의 웃는 얼굴과 지난밤 들었던 돼지의 비명소리만이 뒤섞여 맴돌고 있었습니다. 풍수사의 집은 마을에서도 한참 떨어진 산 중턱, 깎아지른 절벽 아래 위태롭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살인문을 열고 들어서자 마당 가득 피어있는 이름 모를 약초들의 쌉싸름한 향기가 코를 찔렀습니다.
인기척을 내기도 전에 방문이 스르르 열리며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노인은 마치 이문이 올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듯 놀란 기색 하나 없이 덤덤한 표정으로 혀를 찼습니다. 그 눈빛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 깊고 서늘했습니다. 노인은 대청마루에 걸터앉아 곰방대에 불을 붙이며 이문이 입을 떼기도 전에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복을 발로 차버린 자가 이제야 제 발로 찾아왔느냐는 비수 같은 한마디였습니다. 이문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염치 없음을 알지만 제발 아들만은 살려달라고 자신의 목숨이라도 내놓겠다고 울부짖었습니다. 노인은 길게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이문의 젖은 눈을 응시했습니다. 노인의 입에서 흘러나온 이야기는 이문의 가슴을 더욱 후벼 팠습니다. 도깨비라는 존재는 본래 심성이 어린아이와 같아 한번 마음을 주면 끝까지 믿지만 그 믿음이 배신당했을 때는 걷잡을 수 없는 분노를 표출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말에 피처럼 부정한 것을 사용하여 그들을 모욕한 것은 단순히 쫓아내는 행위가 아니라 그들과 맺은 영혼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전쟁을 선포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했습니다. 노인은 지팡이로 바닥을 쿵쿵 두드리며 호통을 쳤습니다. 도깨비가 주었던 재물은 땅의 기운과 밤의 전기가 모여 만들어진 환상과도 같은 복인데 그것을 탐하여 도깨비를 내치려 했으니 도깨비는 자신이 준 것을 회수하는 대신 그에 상응하는 가장 소중한 생명을 담보로 가져갔다는 것입니다. 이문의 아들은 지금 이승과 저승의 경계, 도깨비들의 장난감이 되어 어딘가에 갇혀 있을 것이라 했습니다. 시간이 지체되어 밤이 다시 찾아오면 아이는 영영 그림자 속으로 사라져 사람이 아닌 존재가 되어버릴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경고도 덧붙였습니다. 이문은 사시나무 떨듯 몸을 떨며 방법을 물었습니다. 무슨 짓이라도 하겠노라고 자신의 팔다리를 잘라내서라도 아이를 데려오겠노라고 애원했습니다. 풍수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의 시간은 이문에게 영겁과도 같았습니다. 마침내 노인이 입을 열었을 때 그 목소리는 준엄한 판결문처럼 들렸습니다. 결자해지 묶은 자가 풀어야 한다는 말이었습니다. 도깨비가 분노한 원인이 재물에 대한 탐욕과 배신에 있으니 그 원인을 완전히 제거해야만 아이가 돌아올 길이 열린다는 것이었습니다. 풍수사가 제시한 비책은 간단하면서도 인간의 본성을 시험하는 가혹한 것이었습니다. 도깨비로부터 받은 모든 것을 토해내라는 것이었습니다. 창고에 가득 쌓인 곡식, 방 안 깊숙이 숨겨둔 금괴, 그리고 그 재물로 사들인 비단 옷과 가재도구들까지 단 하나도 남김없이 이 집에서 내보내야 했습니다. 단순히 버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의지로 그 부를 포기하고 원래의 빈손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노인은 강조했습니다. 만약 금괴 한 조각, 쌀 한 톨이라도 아까워하여 숨기려 한다면 도깨비는 그 마음을 귀신같이 알아채고 아이를 영영 돌려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문은 멍하니 노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지난 몇 달간 꿈만 같았던 부유한 삶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배고픔을 모르고 살았던 나날들, 기름진 음식과 따뜻한 잠자리, 사람들의 부러움 섞인 시선들. 그 모든 것이 도깨비가 건네준 달콤한 메밀묵과도 같은 환상이었음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환상의 대가가 자신의 핏줄인 아들의 목숨이라는 사실에 치가 떨렸습니다. 이문에게 망설임은 사치였습니다. 재물이 아무리 귀하다 한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의 목숨과 바꿀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는 풍수사에게 몇 번이고 절을 올리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비록 빈털터리가 된다 해도 아들이 없는 기와집은 지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이문이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갈 때와는 전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묘한 결의가 차올랐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아내는 여전히 마당에 주저앉아 넋을 놓고 있었습니다. 이문은 아내를 일으켜 세우고 풍수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아내의 눈이 커졌습니다. 평생을 가난에 시달리다 이제 겨우 허리를 펴고 살게 되었는데 다시 그 지독한 가난의 구렁텅이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아내 역시 어머니였습니다. 자식을 잃은 슬픔 앞에서는 황금도 돌덩이에 불과했습니다.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물은 재물을 잃는 아쉬움이 아니라
자신의 어리석음이 불러온 재앙에 대한 뼈저린 참회였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뉘엿뉘엿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림자가 길어지기 시작하는 바로 그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지요. 이문과 아내는 지체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곧바로 창고 문을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창고 안에는 그동안 도깨비의 보온으로 쌓아 올린 곡식 가마니들이 천장까지 닿을 듯 쌓여 있었습니다. 이문은 마을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영문을 모른 채 모여든 마을 사람들에게 이문은 아무런 대가 없이 곡식을 나누어 주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문이 미친 것은 아닌가 수군거렸지만 그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고 절박했습니다. 곡식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문은 안방 장롱 깊숙한 곳에서 밤마다 도깨비가 메밀묵 그릇 대신 놓아두고 갔던 금괴들을 꺼냈습니다. 묵직하고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끝에 전해졌지만 지금 이 순간 그것은 그저 아이를 올가매는 족쇄처럼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그는 금괴를 챙겨들고 냇가로 향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곡식을 가져가느라 정신이 팔려있는 사이 이문은 흐르는 물속에 금괴를 하나씩 던져 넣었습니다. 퐁당, 퐁당. 물살을 가르며 금덩이들이 가라앉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이문의 가슴속에 맺혀있던 응어리도 조금씩 풀리는 듯 했습니다. 누군가는 그것을 주워 횡재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더 이상 이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탐욕의 무게를 털어내고 있었습니다. 집안의 값비싼 가구들도 모두 밖으로 내어놓았습니다. 화려한 자개장, 비단 이불, 고급 유기 그릇들까지 모두 마을의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집은 순식간에 텅 비어갔습니다. 처음에 이사를 왔을 때처럼 휑한 바람이 통하는 초라한 흉가의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물건이 빠져나간 자리에 대신 채워지는 것은 설명할 수 없는 경건함이었습니다. 이문은 마지막 남은 쌀 한 톨까지 털어내어 마당에 뿌렸습니다. 산새들이 날아와 쌀을 쪼아 먹는 모습을 보며 이문은 비로소 자신이 자연의 일부로 그리고 욕심 없는 본래의 선비로 돌아왔음을 느꼈습니다. 어둠이 완전히 내려앉았습니다. 마당에는 이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화려했던 기와집의 위용은 사라지고 낡고 기운 기둥만이 달빛을 받아 스산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문과 아내는 텅 빈 마당 한가운데 꿇어앉았습니다. 무릎이 시려왔지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두 손을 모으고 간절히 빌었습니다. 재물은 필요 없으니 제발 아이만 돌려달라고, 다시는 헛된 욕심을 부리지 않고 정직하게 살겠노라고 어둠을 향해 맹세했습니다. 바람이 멈추고 사위가 고요해졌습니다. 풀벌레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정막 속에서 이문은 숨소리마저 죽인 채 어둠을 응시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마당 구석, 오래된 감나무 아래 드리워진 짙은 그림자가 꿈틀거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어둠의 일렁임이 아니었습니다. 벽에 붙어 빗질하는 신용을 하던 그 그림자, 이문에게 불을 안겨주었던 그 존재가 다시 나타난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빗자루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림자는 마치 무언가를 뱉어내듯 검은 형체를 밖으로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이문의 심장이 터질 듯 요동쳤습니다. 그림자가 서서히 옅어지며 뒤로 물러나자 그 자리에 작고 웅크린 아이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아버지? 가늘고 떨리는 목소리가 정적을 깼습니다. 이문과 아내는 동시에 비명을 지르듯 아이의 이름을 부르며 달려갔습니다. 아이는 잠에서 막 깬 듯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부모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몸은 차가웠지만 분명히 따뜻한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문은 아이를 품에 안고 엉엉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잃어버렸던 세상을 다시 찾은 기분이었습니다. 아내 역시 아이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모든 재산을 잃고 빈털터리가 되었지만 그들의 품에 안긴 아이는 그 어떤 금은 보화보다도 빛나고 소중했습니다. 이문은 아이를 꼭 안은 채 그림자가 사라진 감나무 쪽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것은 원망이 아닌 깨달음을 준 존재에 대한 경외와 감사의 인사였습니다. 도깨비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탐욕을 버리고 마음을 비운 그들에게 가장 소중한 보물을 돌려준 것입니다. 달빛이 텅 빈 마당을 비추고 있었지만 그 빛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습니다. 비록 내일 당장 먹을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을지라도
가족이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함께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 밤은 충분히 따뜻했습니다. 이모는 다시는 이 집에 부정한 기운이 깃들지 않게 하리라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잠든 사이 부엌으로 들어가 남은 메밀 가루를 찾았습니다. 비록 화려한 고명도 곁들일 반찬도 없는 투박한 묵이었지만 그는 어느 때보다 정성을 다해 묵을 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금괴를 얻기 위한 거래가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에게 큰 깨달음을 주고 떠난 짓궂지만 공정한 그 그림자에게 바치는 마지막 작별 인사이자 진심 어린 사과가 담긴 소박한 대접이었습니다. 솥단지 안에서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메밀묵의 구수한 향기가 텅 빈 집안을 가득 채우며 길고 길었던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풍수사가 남기고 간 말은 서리발처럼 차갑고도 명징했습니다. 도깨비가 준 복을 부정한 피로 쫓았으니 그 대가로 가장 소중한 핏줄을 앗아갔다는 말, 그 말을 곱씹는 이문희 가슴은 천 갈래 만 갈래로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방바닥에 주저앉아 너클 잃은 아내는 이미 눈물조차 말라버린 채 멍하니 허공만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비단옷은 구겨졌고 머리에 꽂았던 옥비녀는 어디로 굴러갔는지 보이지 않았지만 지금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그런 치장이 아니었습니다. 이문은 떨리는 무릎을 짚고 일어섰습니다. 아들을 되찾을 수만 있다면 이깟 재물은 모래알보다 못한 것이었으니까요. 그는 결연한 눈빛으로 창고를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날 오후부터 이문의 집 대문은 활짝 열렸습니다. 평소라면 곳간을 지키느라 굳게 닫혀 있었을 문이 재젖혀지자 영문을 모르는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기웃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문은 하인들을 불러 모아 곳간의 문을 부수다시피 열어젖혔습니다. 그 안에는 그동안 도깨비의 조화로 쌓인 쌀과 비단, 금괴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퀴퀴한 곡식 냄새가 아닌 기름지고 풍요로운 향기가 마당으로 흘러나와 사람들의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이문은 마당에 선 사람들을 향해 목청을 높였습니다. 누구든 좋으니 이 재물을 가져가라고, 쌀 한 톨, 금 한 조각 남기지 말고 모조리 가져가라고 외치는 그의 목소리는 마치 절규와도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주저하던 마을 사람들도 이문의 눈빛이 진심임을 깨닫자 순식간에 곳간으로 달려들었습니다. 아비규환이 따로 없었습니다. 누군가는 쌀가마니를 지고 뛰었고 누군가는 비단피를 서로 갖겠다고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평소 점잖던 이웃들이 탐욕에 눈이 멀어 짐승처럼 으르렁거리는 모습을 보며 이문은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 재물이란 것이 결국은 사람의 마음을 얼마나 흉하게 만드는지, 그리고 자신 또한 그 탐욕의 늪에서 허우적대다 아들을 잃었다는 사실이 뼈저리게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아내는 마루 끝에 앉아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아까워 발을 동동 구르며 사람들을 쫓아냈을 테지만 그녀는 이제 제 손으로 멍석 위에 금부치를 던지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손에서 떨어진 놀이개가 바닥에 부딪혀 둔탁한 소리를 냈습니다. 그녀는 울먹이며 중얼거렸습니다. 다 필요 없다고, 제발 우리 아이만 돌려달라고. 비는 그 목소리는 소란스러운 마당의 소음 속에 묻혔지만 하늘에는 닿기를 바라는 간절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고 땅거미가 질 무렵 그 많던 재물은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텅 빈 곳간은 입을 벌린 괴물처럼 휑한 어둠만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문은 아직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눈에 보이는 재물은 치웠으나 도깨비가 만들어준 이 화려한 기와집과 값비싼 가구들이 여전히 그 자리에 버티고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풍수사는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물건을 없애는 것을 넘어 도깨비의 힘으로 쌓아 올린 모든 허상을 지워내야 한다는 뜻일 것입니다. 이문은 마른 장작개비를 들고 안채로 들어갔습니다. 아내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지만 말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녀 역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집 자체가 저주가 되어버렸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문은 떨리는 손으로 횃불을 기둥에 갖다 대었습니다. 불길은 기름 먹인 나무를 타고 순식간에 타올랐습니다. 매캐한 연기가 피어오르더니 이내 붉은 혀 같은 불길이 지붕을 집어삼키기 시작했습니다. 나무가 타닥거리며 터지는 소리가 마치 도깨비가 비웃는 소리처럼, 혹은 그동안 억눌려 있던 집의 비명처럼 들려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멀리서 치솟는 불길을 보고 다시 몰려들었지만
뜨거운 열기에 감히 접근하지 못하고 발만 동동 부를 뿐이었습니다. 이문과 아내는 마당 구석, 예전 폐가 시절부터 있었던 낡은 감나무 아래에 서서 타오르는 집을 바라보았습니다. 화려했던 석가래가 무너져 내리고 고풍스러운 문살이 재가 되어 흩날리는 광경은 장엄하면서도 허무했습니다. 불길은 밤새도록 춤을 추며 하늘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그들이 쌓아 올린 부귀영화가 한 줌의 재로 돌아가는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새벽녘이 되자 거세던 불길도 잦아들고 남은 것은 검게 그을린 기둥과 자욱한 연기뿐이었습니다. 화려하게 증축했던 사랑채와 별채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기이하게도 처음 이사 왔을 때의 그 초라하고 다 쓰러져 가던 본체의 뼈대만이 앙상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마치 도깨비가 덧씌워준 화장을 불로 씻어내고 민낯을 드러낸 것 같았습니다. 이문은 잿더미가 된 마당에 주저앉았습니다. 얼굴은 그을음으로 범벅이 되었고 옷은 넉마가 되었지만 그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 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빈손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직 연기가 피어오르는 잿더미 너머 뒤뜰의 장독대 쪽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바람 소리인가 싶어 귀를 기울이는데 작고 가녀린 기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문과 아내는 동시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요동쳤습니다. 두 사람은 홀린 듯이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뒤뜰로 향했습니다. 깨진 항아리 틈새, 그을음이 내려앉은 바닥에 누군가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이문이 떨리는 목소리로 아이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러자 웅크리고 있던 작은 형체가 부스스 몸을 일으켰습니다. 아이는 눈을 비비며 하품을 하더니 마치 긴 낮잠을 자고 일어난 사람처럼 멍한 표정으로 부모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이의 옷은 멀쩡했고 어디 하나 다친 곳도 없었습니다. 아내는 짐승 같은 울음을 토해내며 달려가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아이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엄마 왜 우냐며 배가 고프다는 투정을 부렸습니다. 그 평범하고도 일상적인 투정이 이문에게는 천상의 노래보다 더 아름답게 들렸습니다. 이문은 아내와 아들을 감싸 안고 소리 없는 오열을 쏟아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지만 세상 전부를 다시 얻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이문의 가족은 다시 예전의 가난한 선비 생활로 돌아갔습니다. 불타버린 집을 수리할 돈이 없어 마을 사람들이 십시일반 도와주어 겨우 비바람을 피할 정도의 지붕을 얹었습니다. 아내는 더 이상 비단옷을 입지 않았고 거친 무명옷을 입고 밭일을 나갔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예전의 오만함 대신 온화한 미소가 감돌았습니다. 이문 역시 낮에는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밤에는 새끼를 꼬며 생계를 이었습니다. 곡식 창고가 비어 끼니를 걱정해야 할 때도 있었지만 세 식구가 둘러앉아 묽은 죽을 나누어 먹는 저녁 시간은 그 어떤 사내진미를 먹던 시절보다 따뜻하고 정겨웠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다시 찬 바람이 불기 시작한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유난히 달이 밝아 마당에 은은한 빛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이문은 부엌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그릇 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투박한 사기 그릇에 담긴 것은 갓 쑤어낸 메밀묵이었습니다. 고소하면서도 쌉싸름한 냄새가 밤 공기에 퍼져나갔습니다. 그는 마당 한가운데 예전 도깨비터라고 불리던 그 자리에 조심스럽게 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밤마다 빗자루질하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금괴가 떨어지는 기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문은 알고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들과 인연을 맺었던 존재가 여전히 이 터를 지키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요. 그는 무릎을 꿇고 묵그릇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재물을 바라는 기복의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하고 아들을 돌려준 것에 대한 감사 그리고 잠시나마 신비한 인연을 맺었던 벗에게 보내는 마지막 작별 인사였습니다. 차가운 밤바람이 이문의 옷자락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문득 마당 구석에 담벼락에 들이운 나뭇가지 그림자가 일렁이는가 싶더니 어디선가 서걱거리는 빗자루 소리가 환청처럼 귓가를 스쳤습니다. 이문은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달빛 아래 놓인 메밀묵 그릇 위로 그림자 하나가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마치 누군가 맛있게 묵을 먹으려는 듯 그림자가 묵그릇을 감싸 안는 형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문은 뒤를 돌아보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자 방 안에서는 아내가 아이를 재우며 부르는 나지막한 자장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평온한 소리가 이문의 가슴을 따뜻하게 채웠습니다. 창호지 문 너머로 달빛이 은은하게 스며들고 마당에는 메밀묵을 먹는 그림자만이 고요히 머무르고 있는 밤이었습니다. 가난하지만 비로소 꽉 찬 행복이 그들의 작은 집을 감싸 안았습니다.